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올해 9월 첫째 날부터 전국 은행 창구 운영이 대폭 축소됩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창구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지점은 아예 창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 74세 한복순 할머니는 40년간 다니던 동네 은행에서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부터 창구가 오후 2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처럼 평생 은행 창구만 이용해온 분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예금 보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가 될 거예요.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은행 창구 축소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주요 은행들의 창구 운영 시간이 평균 2시간씩 단축되고 소규모 지점 중 30%가 창구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에요. 특히 농어촌 지역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9세 이문희 할아버지는 이미 그 영향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후 4시까지 창구가 열려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 2시에 닫더라고 하시네요. 오후에 병원 다녀와서 은행 가려고 하면 이미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아예 창구 업무가 없어져서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구가 줄어드는 만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강요받고 있는데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에요.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85%가 여전히 창구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나타났거든요. 스마트폰 앱은 글자도 작고 복잡해서 실수하기 쉽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바로 예금자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이건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경북 경주에 사시는 71세 최순덕 할머니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국민은행에 넣어둔 8천만 원이 이제는 다 보호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 5천만 원 넘는 부분이 걱정돼서 잠도 못 잔 적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는 함정이 있어요. 모든 상품이 보호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예금과 적금, 거치식 예금만 보호되고 펀드나 투자 상품은 아무리 은행에서 판매해도 보호받지 못해요. 특히 요즘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변액보험, 펀드형 적금, 실적 배당형 상품들은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 남구의 김용호 할아버지는 이 점을 모르셨다가 큰 실수를 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수익률 좋다고 추천해준 상품에 6천만 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보장도 안 되는 펀드였거든요. 심지어 수수료까지 빠져서 실제로는 5,500만 원만 투자됐다고 하시네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투자 상품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40%나 늘었어요. 대부분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 대리점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편의점이나 우체국에서도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전국 2만 개 편의점과 3천 개 우체국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68세 박기철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돈도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서 은행까지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시네요. 다만 처음에는 일일 거래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되고
계좌 개설이나 대출 같은 복잡한 업무는 아직 안 된다고 해요. 은행 대리점에서 가능한 업무는 현금 입출금, 계좌 이체, 잔액 조회가 기본이고 공과금 납부나 예적금 이자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 신규 발급이나 비밀번호 변경, 대출 상담 같은 건 여전히 본점에 가야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다른 은행에 나눠 넣으세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1억 원, 신한은행에 1억 원씩 넣으면 총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금융그룹 내 은행들은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우리저축은행은 같은 그룹이라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분산할 때는 반드시 다른 금융그룹을 선택하셔야 해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정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큰 안정감을 얻으셨습니다. 두 은행에 나눠 넣어두니까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에만 넣었으면 항상 걱정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은행에 분산시키면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최대 서너 곳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 다른 분산 전략으로는 부부가 각자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 이름으로 국민은행 1억 원, 부인 이름으로 신한은행 1억 원씩 예금하면 총 2억 원이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상속 시에도 유리하고요. 세 번째는 전화 뱅킹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어려우시다면 집 전화로도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은행에 가서 등록하면 계좌 조회부터 송금까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음성 안내가 매우 친절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7세 이미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유용하게 쓰고 계십니다.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간단했다고 하시네요. 이제 집에서도 잔액 확인하고 공과금 낼 수 있어서 편하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전화 뱅킹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 뱅킹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고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알림이 와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 너무 교묘해져서 이 서비스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월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 김수길 할아버지는 이 서비스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경찰청이라고 전화와서 계좌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문자로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알림이 와서 바로 사기인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 알림이 없었다면 몇 천만 원을 잃을 뻔했다고 하시네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설정할 때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알림을 받도록 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무단 출금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 한 분의 번호를 추가로 등록해 두시면 더 안전해요. 다섯 번째는 특판 예금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행들은 주기적으로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특별 상품을 출시해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판매하고 금액도 제한이 있어서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5세 조영민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연간 40만 원 이상 더 받고 계십니다. 매번 은행 갈 때마다 특별 상품이 있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네요. 작년에만 3번이나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들과 친해져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미리 연락을 받기도 한답니다. 특판 예금을 찾는 요령은 이래요. 매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시기에 은행에 가보세요. 그리고 한 은행에서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은행을 돌아보세요.
같은 시기에 경쟁하듯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섯 번째는 인터넷 뱅킹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인 기능만 익히시면 정말 편해요. 요즘 은행들이 고령자를 위한 간편 모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글자도 크고 메뉴도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62세 안정희 할머니는 작년에 인터넷 뱅킹을 배우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도와줘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이체도 하고 적금도 가입하신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인터넷 뱅킹을 배우실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배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공용 컴퓨터에서는 이용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금고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여금고는 현금이나 중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집에서 현금을 많이 보관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대구 동구의 이철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은행 금고를 이용하고 계세요. 집에서 몇 천만 원씩 보관하기가 불안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네요. 연간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고 하세요. 은행 금고를 이용할 때는 접근 시간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은행 운영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고 안에는 현금 외에도 보석이나 중요한 서류 등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은행 직원이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권해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특히 펀드, 주식, 보험 같은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젊은 직원이 연 7% 수익률 보장한다고 해서 4천만 원을 넣었는데 1년 후에 3,5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네요. 원금도 못 건지셨죠. 아무리 은행 직원이 권한다 해도 원금 보장 안 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평생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권할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원금이 보장되는가? 둘째, 예금자 보호가 되는가? 셋째,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있는가? 넷째, 수수료는 얼마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들으신 후에 결정하세요. 특히 요즘 은행에서 많이 권하는 상품 중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상품인데 수익률이 불확실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펀드형 적금은 적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펀드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의해야 할 건 해외 투자 상품들이에요. 달러나 유로로 투자하는 상품들인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어요. 외국어로 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이제 9월 첫째 날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다니시는 은행의 창구 운영 시간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각 은행마다 변경 내용이 다르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은행 홈페이지나 지점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금이 1억 원을 넘는 분들은 다른 은행으로 분산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부부가 계신다면 각자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시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분산할 때는 금융그룹이 다른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가까운 은행 대리점이나 우체국을 미리 둘러보세요. 9월부터 이런 곳에서도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네 번째로 전화 뱅킹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보세요. 창구 이용이 어려워질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면 직원이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줘요. 다섯 번째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대부분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월 1,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 번호도 함께 등록해 두시면 더 안전해요.
6번째로 현재 가입하신 모든 금융상품을 점검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금리는 얼마인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혹시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이 있다면 만기 때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7번째로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은행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한두 달, 생활비 정도의 현금은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너무 많은 현금을 집에 두는 건 위험하니까 적정선을 지키세요. 8번째로 가족들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세요. 만약에 있을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요 계좌 정보를 알려두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은행에 어느 정도 예금이 있는지는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융 사기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세요. 특히 은행 창구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하는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의 특징은 이래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재촉해요. 그리고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진짜 경찰이나 은행은 절대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전화 받으면 일단 끊고 가족이나 진짜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몇 분만 망설여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은행을 사칭한 피싱도 있어요. 대출 승인이 났다거나 우대 금리 상품에 당첨됐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해요. 진짜 은행이라면 이미 고객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전화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물어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문자 피싱도 조심하세요.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문자에 링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진짜 은행 문자라면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나 문자가 와서 급하게 뭔가를 하라고 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건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에서도 이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첫째 날부터 은행 창구 운영이 대폭 축소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창구 서비스가 줄어드는 대신 은행 대리점과 우체국에서도 기본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건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서 최대한 보호받으시고 전화 뱅킹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보이스 피싱도 조심하세요. 특판 예금 같은 좋은 상품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인터넷 뱅킹도 배워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해요. 세상이 빨리 변해도 우리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적응해 나가면 돼요. 무작정 겁낼 필요 없어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적응하시면 오히려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고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끝까지 물어보세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세 송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은행에 가면 젊은 직원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건 끝까지 물어보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잘못된 상품에 가입할 뻔한 적도 여러 번 막을 수 있었답니다. 은행 직원들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요구하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은행 업무를 보실 때는 가능하면 오전 시간을 이용하세요. 오후에는 사람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고 직원들도 바빠서 꼼꼼한 상담을 받기 어려워요. 특히 월요일 오전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금 관리할 때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월 한 번씩은 모든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요즘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계부 서비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은행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하세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 창구 운영 시간, 제공하는 서비스, 금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단순히 금리만 높다고 해서 멀리 있는 은행을 선택하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어요. 금리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처럼 규모가 큰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안전해요. 새로 생긴 은행이나 인터넷 전문 은행도 좋지만 고령자에게는 전통적인 은행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잘 적응해오지 않았나요? 은행 서비스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리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려운 건 함께 해결하고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세요. 우리 세대만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면 돼요. 그리고 항상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좋은 금융 상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융 관리는 숫자와 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더욱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함께 이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성심껏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금융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제는 더 똑똑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되세요. 감사합니다.